(2월) 미소매 판매가 0.6% 증가로 반등했으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 주택들의 44.8%가 산불과 홍수, 허리케인 등 기후재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고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 위험이 적고 저렴한 데다가 운동 효과도 뛰어난 피클볼이 대중의 큰 인기를 끌며 피클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률 접전으로 재대결을 시작하며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소매 판매가 2월에 0.6% 증가로 반등했으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연말 대목 이후 1월에는 급락했다가 2월에 반등하고 있는 통상적인 코스를 보였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0.8% 증가 예측보다는 적게 늘어난 겁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미국민들이 계속 지갑을 열어 소매 판매를 늘려야 합니다. 미국 경제는 GDP 국내 총생산의 68%나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내수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2월의 전달보다 0.6% 증가했다고 연방상무부가 14일 발표했습니다. 1월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1%로 더 급락했던 것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소매 판매는 1월에 마이너스 1.1%에서 2월에는 플러스 0.6%로 반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연말 대목의 쇼핑 열기를 보였다가 새해 첫 달인 1월에는 소비자들이 다소 움츠리며 소매 매출이 감소했다가 2월에 다시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올 2월 소매 판매도 통상적인 코스를 밟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0.8% 증가에는 못 미친 것입니다. 소매 판매 가운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판매는 전달에 비해 1.6%나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자동차 부분을 제외한 일반 전체 소매 판매는 0.3%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2월의 소매 판매를 업종별로 보면 전자와 가전제품 판매가 모처럼 증가세로 돌아서 전달보다 1.5% 증가했습니다. 휘발유값 상승으로 주유소 판매도 전달보다 0.9% 늘어났고 식당과 술집의 판매는 0.4% 증가했습니다. 반면 그로서리 식품점의 판매는 0.1% 줄어들었고 의류 판매도 0.5% 감소했습니다. 강세를 보였던 온라인 판매도 연말 대목과 사이버 먼데이 특수가 끝났기 때문인 듯 0.1% 줄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 또는 후퇴를 좌우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의 지출 가운데 대략 절반은 주로 상품을 구입하는 소매 판매가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서비스 비용 지출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소매 판매에다가 서비스 지출을 합해야 미국민 소비 지출이 나오고 소비 지출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느냐에 따라 미국 경제 성장률이 결정됩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 주택들의 거의 절반인 44.8%나 산불과 홍수, 허리케인 등 기후재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주택들이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집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집값은 등락폭이 커지는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주택들 중 절반에 가까운 44.8%나 최근에 극심해지고 있는 기후재난에 직면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초대형 산불과 대홍수,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강풍, 폭염과 대기오염 등 기후재난 또는 자연재해를 당해 심각하거나 극심한 피해를 입을 위험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44.8%나 되고 재산 가치로는 22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형 산불 위험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전국에서 5.5%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39%에 달합니다. 텍사스에서는 최근 주 역사상 최대의 대형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500채가 전소됐으며 100에이커를 불태웠습니다. 대형 산불 재난을 자주 겪고 있는 지역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리버사이드와 옥스나드, 콜로라도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덴버, 애리조나 투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홍수 위험 지역은 전국에서 6.6%로 부동산 가치로는 3조 4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지애나 뉴올리언스와 플로리다 케이프 코럴, 노스토프, 탐파, 하와이 어반 호놀룰루 등이 위험 지역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허리케인 피해 지역으로 전체에서 18%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 부동산 가치로는 7조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역사적인 피해를 입었던 루지애나 바톤루즈와 뉴올리언스, 텍사스 휴스턴 지역, 플로리다 탐파, 올랜도, 잭슨빌,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톤, 머를비치 등이 가장 빈번한 태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후온난화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 피해 지역은 미국 전체의 32.5%나 해당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치로는 13조 600억 달러나 되고 있습니다. 화씨로 95도에서 100도는 기본이고 110도에서 120도까지 수일 동안 지속되는 대폭염에 빈번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대형 산불과 대홍수, 허리케인 등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지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아예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바람에 집 보험 들기가 극히 어려워지고 주정부의 마지막 보험마저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대이동이 벌어지면서 상당수 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집값이 오르는 지역도 많아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 직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고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5만 달러 이상 받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직장에서 멀리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주로 고소득자들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업무에 몰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재택근무와 AI의 상용화로 출퇴근 시간과 거리 등 출퇴근 풍경은 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출근해야 할 때는 출퇴근 시간이 많이 중요했었고 다소 멀고 피곤하더라도 많은 월급을 받는 자리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와 5G 발달, 전통적인 사무실 분위기의 변화와 각 직업의 고도의 전문화로 시작되고 있던 업무 환경의 변화는 코비드를 지나 변화의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오피스 건물들이 비어 커뮤니티 은행들의 연쇄 도산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이 직장에서 멀수록 고연봉을 받는다는 겁니다. 게스토는 조사를 통해 미국인들의 직장과 집의 평균 이동 거리는 2019년 10마일에서 2023년 말에는 27마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차가 막히지 않을 때에도 좋기 30분에서 40분 이상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현재는 20명 중 1명 이상이 직장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 100명 중 1명 미만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 중 연봉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이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으며 평균 직장과 집의 거리는 42마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더 버는 부유층 근로자들의 7.66%는 사무실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해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에 살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의 0.68%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통계의 수치를 분석해보면 평균 거리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통근자들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직장에서 5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고소득일수록 그리고 IT에 기반한 근로자일수록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재택근무가 가능해 직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더 고소득이라는 재미있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주로 고소득 근로자들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업무에 몰려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25만 불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사무실 근처 아무 곳 혹은 아예 회사 근처의 호텔방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된다며 거의 모든 곳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거스토는 언급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주 3일 이상 출근 의무제를 시행해 다시 오피스에 출근하도록 한 회사들의 결정과 매일 사무실에 출근할 때보다 비교적 나태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AI의 상용화로 앞으로 출근 거리와 출퇴근 풍경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으로 여겨졌던 피클볼이 부상 위험이 적은 데다 가격도 저렴하고 운동 효과가 뛰어나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어리그도 열리고 올림픽 정식 종목 논의도 조심스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삼박자를 고루 갖춘 피클볼, 그 열풍을 안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다시 운동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중장년층 이상인데 겨우내 잘 움직이지 않아 근육과 관절에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과 노년기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닌 함께 팀으로 하는 운동이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는 공이 무거워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 젊은 층도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하며 탁구 같은 경우에는 근육 부상과 공이 빨라 넘어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배드민턴과 탁구 모두 바람 부는 야외에선 하기 어려워 실내 코트가 필요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피클볼은 이 모든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은 업그레이드에 고안된 스포츠로 미국 스포츠 피트니스 산업협회는 피클볼을 최근 미국 내 급성장 스포츠 1위로 꼽았습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클볼을 즐기는 영상을 인증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피클볼은 미국의 한 남성이 1965년 가족들을 위한 오락거리를 찾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벼운 공으로 어린아이나 노인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탁구채보다 훨씬 큰 라켓인 패드를 들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라켓과 공이 가벼워 관절 부상의 위험이 적고 난이도가 높지 않아 다른 라켓 스포츠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효과는 확실해서 테니스 못지않은 운동량을 자랑하며 유산소 운동 효과와 코어 근육 단련에도 뛰어납니다. 또한 눈과 손의 협응력이 중요한 스포츠로 인지능력과 순발력 향상에 도움이 돼 어린아이나 노인에게 꼭 필요한 운동이며 자세를 낮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아져 노년기에 넘어짐 사고 예방에 좋다는 겁니다. 다른 라켓 스포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금전적 진입 장벽이 낮은 피클볼은 신설 피클볼 코트와 테니스장을 개조한 코트, 동호회들도 줄지어 생겨나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는 피클볼 프로투어와 메이저리그 피클볼 리그가 출범해 성황리에 대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2032년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운동에는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고안된 스포츠로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뇌 건강까지 얻을 수 있다며 올봄 피클볼 열풍에 동참해보는 것도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잠정 대통령 후보 지명자 지위를 따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률 접전으로 본선 재대결을 시작하며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차기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할 7대 경합지들에서 출발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맹렬한 추격전이 시작돼 가장 길고 격렬하며 가장 비싼 본선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백악관 레이스에서 4년 만에 재대결하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의 잠정 대통령 후보 지명자 지위를 동시에 따내자 동률 접전으로 새 출발하고 있어 진검승부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을 일찌감치 끝낸 3월 들어 7일 발표된 에머스 대학의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3월 14일 나온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수개월간 밀려온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1포인트 앞서 뒤집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39%대 트럼프 38%이고 11%는 다른 후보를, 12%는 미정이라고 답해 아직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본선 재대결에서는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할 7대 배틀그라운드 경합지들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선에서 7대 경합지들에서는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2곳은 1포인트 안팎의 접전, 나머지 5곳인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 애리조나, 네바다에서는 5% 안팎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 아성에서 모두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선거인단 226명을 확보하고 있어 격전지들 중에 최대 표밭 펜실베니아의 19명, 미시건의 15명, 위스콘신의 10명 등 러스트벨트 3곳을 석권해야
과반인 270명에 도달해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7일의 새 국정연설로 고령 리스크를 완화하고 무엇보다 민주당원들에게 여전히 해볼만하다는 활기와 활력을 되살려주었다는 평가에 힘입어 7대 경합 지지들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수중에 1억 3천만 달러나 갖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 측보다 2배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선거 자금 가운데 3천만 달러를 선거 캠페인 방송 광고비로 투입해 경합지들에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선거 종사원들을 추가로 모집해 경합지들에만 현재 100명에서 350명을 추가하고 3월 안에만 선거사무소 100곳을 새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팩들이 지난해에만 법정 소송 비용 5천만 달러나 지원해줬기 때문에 후보 본인과 RNC,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합동으로 선거 자금을 모으면서 경합지 표심 다지기를 위한 지상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낮에는 법정에 출두하고 밤에는 선거 유세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고 선거 자금과 법정 소송 비용으로 나눠 지출해야 하는 돈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